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논어에서 나오는 옹고지신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옹고이 지신 가이위 사의입니다. 이것은 옛것을 알고 새것을 알면은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지난 시간의 발자취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정리하고 나아가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마다 역사가 항상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이런 공부가 지루하고 시간 낭비하는 일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서 어떻게 진화한지 역사를 알고 난 뒤에 현재를 정리해야지 정확하게 또 우리가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미래로 방향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살펴보는 일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는 사회복지행정이 독립된 분야로 발전시킨 나라인 미국을 우선 살펴보고, 또 우리가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것을 수용해 왔다는 점에서 미국을 또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다음에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어떻습니까? 이민자들에 의해서 개척된 나라이죠.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한 개인 책임과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적 이념이 강한 국가입니다. 이러한 이념적 기초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 이런 대응보다는 주정부나 지역, 특히 민간의 자발적 대응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 조직을 기반으로 했을 때 더 조직적 발전을 이루게 되는 행정의 특성상 비공식적 조직을 통해 사회복지적 개입을 하고 있었던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은 크게 관심을 받지도 못하고 발전도 지체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70년, 80년대에 이르러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행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여기서 이제 구분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시대 구분은 중요하죠. 그러나 학자마다 구분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와 역사적 중요 사건과 전환점을 보는 주관적 해석에 따라 시대적 구분과 명칭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패티가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식기, 기초정립기, 또 정체기, 발달기,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인정기 등 5단계로 구분해서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인식기입니다. 여기서 인식기 기간은 19세기 말엽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로 인식기를 정했습니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에서 그 북군의 승리는 그 원활한 흑인 노동력의 수급을 가능하게 했죠. 많은 흑인들이 어떤 그 공업의 노동자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공업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공업화는 도시 빈민 또 실업자의 대량 양산, 빈부격차, 도시 슬럼화 현상, 그리고 열악한 노동환경 등과 같은 사회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국에서는 지방정부와 종교기관 중심의 소극적인 민간 자선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렇게 공업화는 가속화됐지만은 어떤 이런 부작용, 도시 빈민이 발생하고 또 실업자가 대량으로 양산되자 빈부격차가 또 심하고 또 도시가 또 슬럼화되는 현상, 이런 현상과 열악한 노동 환경과 같은 것에 따른 사회 문제가 많이 발생되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게 나왔죠. 그런 인식이 됨으로써 기존 소극적인 민간 자선 활동을 이어오던 미국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이러한 공업화를 통해서 부를 쌓은 실업가들은 또 이러한 사회 문제로 발생되면 사회 불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기들도 잘 사업하기가 불안하고 어려워지니까 이러한 사회 불안을 어떻습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 주도의 공공복지 행정에 대한 기반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대한 불신을 인해서 공공복지 확대는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되어서 자연히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은 민간복지 확충으로 자리 잡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식기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봤지만은 그때는 어떤 본격적인 어떤 사회복지 행정을 인식했다기보다도 이 위해서는 그런 공공복지 확대는 세금이 낭비라 인식돼 가지고 민간복지 확충으로 방향을 자리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나옵니다만은 자선 조직협회 이런 이제 발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선 자선조직협회인 COS가 전국적으로 설립되면서 운영을 확대함에 따라서 기관의 효율적, 효과적 운영에 대한 관심 또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현재 통용되는 사회복지 행정의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실제 사용될 수 있는 지식들도 거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입장에서 20세기 초반은 그 전문 직업으로서 사회복지 독자적 역량이 형성되고 전문직 실천이 주도적이고 독특한 방법으로 케이스워크가 확립되는 시기 됐습니다. 케이스워크, 개별 사회사업이죠. 그래서 케이스워커 그 전문가가 사회적 부정자나 그 개인 문제가 생긴 사람들 이런 것을 면접 이런 걸 거쳐 가지고 자아를 강화 지도한다, 이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주로 그 의료 및 정신치료 분야에서 활동했던 사회사업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적 수준으로까지 이제 인정받게 돼가지고 이 시기를 강력한 전문가의 시대다, 이렇게 칭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케이스워크에 주동되었거든요. 그래서 케이스워크에 치중하는 사회사업 실천에 대해서 일부 사회사업 전문직 학자들, 그 전문직 협회, 관계 문헌들이 비판과 반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빈민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사업 시설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사업 전문직의 활동들은 직간접적으로 그 행정과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그 사회사업 학자의 일부는 케이스워크가 사회적 서비스 목적 달성과 서비스 전달에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전문직으로서는 협소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접근을 하는 전문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을 보면은 에디스 에버트, 또 아서 던햄, 그리고 제임스 해거티, 이러한 그 학자들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1914년도에 그 사회사업대학의 교육과정에 사회복지 행정이 최초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1929년 밀포드 회의였습니다. 사회사업 교육자들과 실천가들이 사회사업 실천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개최한 이 회의에서 케이스워크와 또 그룹워크, 사회사업 조사, 행정을 모두 포함한 전문적 사회사업 교육기관의 교과 과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복지행정이 케이스워크와 그룹워크, 지역사회 조직사업과 동등하게 인정받았다는 의미로는 볼 수 없습니다. 케이스워크를 지원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위치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케이스워크가 주가 된 거죠. 뭐 이런 행정 이런 것이 주체가 된 게 아니라. 그래서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은 19세기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 사이에 그 필요성이 인식되기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천 지식이나 기술로 발전시키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의 지식과 기술을 일관성 있게 발전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사회복지행정 영역을 지도할 그러한 전문적 규범과 또 가치, 또 원리도 정립하지 못했다. 다음은 기초정립기입니다. 193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후반까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기초정립기에는 1930년대 행정에 필요한 지식과 또 기술을 탐구를 시작한 일선 사회사업가들의 움직임, 또 경제공황 대책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공공복지 정책이 사회복지 행정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1929년도 대공황을 계기로 제정된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회보장법이 미국의 공공복지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이건 1935년 사회보장법 된 거, 그거는 꼭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데요. 1935년도에 처음으로 사회보장이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5년도에 사회보장법이 됐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미국의 공공복지에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이제 기조로 하는 미국이 정부 주도의 공공복지를 확장하면서 공공사회복지 행정의 실천 영역이 마련되기 이르렀죠. 여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과 이론도 정립되기 이르렀다. 그래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1934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연방긴급구호청을 설립했습니다.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은 민간기관의 직접적인 실천과 양성을 목적으로 한 케이스워크 중심의 교과과정은 공공복지 행정에 대한 교과과정으로 바뀌게 됐죠. 1930년대에서 1960년대까지 기간은 사회복지행정이 사실상 방법으로서 이론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과의 차별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발전을 했죠. 다음은 1960년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12년부터 연방정부는 공공부조 사업인 AFDC라고 부양아동가족부조입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폐지되는데, 부양아동가족부조라 가지고 AFDC라고 이제 이렇게 농촌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였고, 정부 지원으로 지역사회보건을 설립 확충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의 출현은 이들 기관을 관리 운영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사회복지 행정가들의 필요성을 더욱 커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사회 사업에서 행정의 이론과 실무가 더욱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사업가협회 NASW라고 될 때의 지원으로 사회복지 조직 및 행정에 관한 이론들이 이제 연구되었고, 행정 발달에 대한 건의안도 만들어지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두 번째로 1961년도에 사회사업교육협의회 CSW인데, 또 사회사업 대학의 교과 과정에 사회복지 행정을 포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 1963년도에는 그 사회사업가 협회인 NASW 그 산하에 사회사업행정위원회가 창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회사업행정위원회입니다. 이르렀는데,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상당히 학문적 부분에서는 이런 발전이 있었는데, 실천 현장에서는 상당히 비우호적이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 흑인운동이라든가 또 반전운동, 복지인권운동, 도시개발 운동을 이끌면서 다양한 사회행동기관들을 설립한 시민운동가들이 행정가들의 보수적인 관행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빈곤 투쟁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었던 국민들은 막대한 그런 투자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빈곤을 비롯한 사회 문제 해결에 실패하자 사회복지기관들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복지기관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 이런 시대적 변화에 적절하지 대처 못하고 자기들 어떤 기관의 유지와 안전에만 급급했다. 그런 많은 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빈곤이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여튼 공공복지 확충이라는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사회복지 행정은 1960년대는 더욱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됐는데 결과는 기대 이하였다. 오히려 1960년대는 시민운동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지역사회 조직사회 발달했다. 그럼 사회복지 행정이 아니라 이런 지역사회 조직사업이 발달해서 사회복지 행정을 대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여서 대학 교육에서도 지역사회 조직사업에 대한 교육이 보강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발달기입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는 미국이 베트남 전쟁으로 상당한 전쟁 비용을 지불하면서 환상적인 인플레이션과 국내 경제 성장이 둔화라는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1960년대를 거쳐오면서 확장된 공공복지 비용의 증가는 국가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감과 복지 대상자, 수혜 대상자 증가와 의존성 심화에 대한 불안도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국가는 공적 비용, 즉 세금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효율적, 생산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감과 사회복지 정책의 선택 문제도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 결정자들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소요 비용과 예측되는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효과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가의 임무는 프로그램의 해석, 또 선택, 결정하는 거죠. 선택, 통제, 평가가 강조하게 되었고 사회복지기관들도 비용 효과성 분석이나 효율적인 사회 서비스를 계획하고 또 유지, 그 다음에 관리,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기법들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PPBS라든가 그 다음에 PRT 등인데요. PPBS라는 뭐냐면은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으로 기획 예산 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PRT는 PRT인데 프로그램 에발리에이션 앤 리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하면 프로그램 평가 검토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직원들을 위한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행정 교육과 행정가들이 조직에도 변화가 가속화되었죠. 이전부터 사회복지행정을 전공 교과 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대학이 생겨났지만은 실제로 행정을 선택하여 전공하는 학생의 수는 적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복지 행정가에 대한 실천 현장의 수요가 현실화되기 시작했죠. 이런 효과성, 또 어떤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위한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국가 재정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생산성을 강조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전문적인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적은 학생 수가 이때가 되자 사회복지 행정가에 대한 실천 현장의 수요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렇죠. 전문성을 갖춰야 되겠죠. 프로그램의 해석이라든가 선택, 통제, 평가 이런 게 더 강조되지, 또 비용 효과성 분석이나 효율적인 사회 서비스를 기획, 유지, 관리,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관리 기법이 도입되자 이러니까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 행정가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1975년 전체 84개 사회복지대학들 중 19개가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였고, 또 1977년에는 35개 대학으로, 1991년대는 59개 대학들 중에서 44개로 점차 증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별도의 그 전국적 조직체를 갖고 있지 못했던 그런 사회복지 행정가들이 그 1985년도에 전국 사회복지사협회의 행정가들만의 회의에서 사회복지관리자 네트워크를 처음 결성했습니다. 이때 이제 전국적인 이런 조직 연결망을 갖고 있게 됐죠. 85년도에 사회복지관리자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제 전국적인 망을 이제 구축하기 이르렀고요. (1970년대에는) 사회복지 행정에 관한 전문적 문헌과 잡지, 사회사업행정, 그리고 사회사업행정 사례집, 1976년대는 사회사업행정이 출간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나왔는데, 출간되었는데, 이런 그 전문적인 이런 저널은 사회복지행정 연구를 위한 실제적인 자료의 제공뿐만 아니라 행정 실천을 위한 지식과 또 기술의 검증에 기여하였고, 사회복지행정의 원칙, 또 이론, 역할 등에 대한 사례 및 모델 정립에 기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5번째로 새로운 도전과 응전기인데,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그 1980년대 중반까지 그런 공공복지를 확대해 오던 그 미국은 그 1980년대 그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 신자유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역할을 대폭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에 중대한 변화가 이루게 됐죠. 예산 감축 뭐 이루어지고, 그죠? 민영화로 막 이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되겠죠. 경쟁의 바탕을 두고, 또 자유, 그런 바탕을 두고, 민영화에 이르게 되니까, 신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제 클린턴 정부에서도 되져가지고 1996년 복지 의존을 줄이고 또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며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그러한 개인 책임, 또 노동기회 조정법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책임을 가지고 국가에서 모든 이제 지원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이거죠. 모든 이제 복지 의존을 국가에서 의존한 것을 줄이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 이거죠. 개인이 어떤 생산적인 일을 해라. 그래서 복지도 이제 부담하고 민영화를 많이 늘었는데, 그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부조 프로그램인 요부양 아동 가족 부조 폐지였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폐지하고, 이런데 다 돈 주다 보니 안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폐지하고, 빈곤가족의 취업이나 결혼을 장려하여 복지 의존을 감소시키자 하는 그런 빈곤가족 임시부조가 만들어졌습니다. TANF. 이게 빈곤가족 임시부조가 만들어졌는데, 이후 부시행정부에서도 공공복지 서비스를 민영화, 시장화 하려는 그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유지가 됐습니다. 이 당시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그랬죠. 예산 감축 뭐 이런 게 이루어지고, 그 당시 대처수장이 이제 강력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대표적인 변화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전달 체계의 민영화입니다. 국가에서 해준 그런 지원에 의존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민영화로 기표 변화를 추구했다. 그리고 다른 변화의 양상은 사회복지 조직 형태의 다양화로 이루어지고, 또 중앙 집중적이며 관료 조직의 특성이 강했던 그러한 종전의 그런 공공복지 조직들은 개인 서비스 제공자, 또 비영리 서비스 조직이나 영리 기업들을 조직화하여 그 계약이나 구매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조직들로 바뀌기 시작했다. 뭐 상당히 이 당시에 변화가 심했죠. 이런 기존의 그 공공 조직들이 직접 서비스를 전달했다면은 이제는 직접 서비스 전달이 아닌 여러 다른 조직들이 서비스를 연계해야 되겠죠. 그죠? 민간인들이 이렇게 개인 서비스 제공자도 있고, 또 비영리 서비스 조직이 있고, 또 심지어 영리 기업들도 이제 조직화하게 됐으니까. 이런 게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러한 시장화, 영리 기업들이 조직하고 계약이나 구매를 통해서 하는 뒤에 나옵니다만, 그런 시장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조직들이 여러 다른 조직들의 이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적절하게 별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제 통합 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그런 기류가 나타났다. 그래서 민간기관들이 이렇게 되니까 되겠습니다. 점차 대규모가 되겠죠. 그리고 또 복합적인 자원 제공처를 갖게 되겠죠. 그간에 이제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이 설립 법인이나 단체 또 이런 등에서 지원되는 그 자원에 많이 이제 의존하게 되죠. 얘도 모금 같은 걸 해가지고 기부하는 것도 있고, 이용자들이 어떤 이용료 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정부 보조금이나 서비스 구매 계약 형태로 인해 정부 지원금도 하나의 큰 자원의 원천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복합적인 자원 제공처를 갖게 되었다. 이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군데서 자원 제공처를 갖게 되었다. 얘기. 그래서 환경의 이런 변화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그 민간기관들도 대규모되고 그리고 복합적인 자원 제공처를 갖게 되고 어떻습니까? 국가에서 그 민간기관에 그 정부 지원금도 주고 이러니까 그런 그 예산에 대해서 또 감사라든가 이런 것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한 그 민간기관들과 그 다른 조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또 서비스를 연계하고 적절하게 배열하고 또 조정하고 하자면은 그 전문적인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그 환경의 변화는 당연히 그 필연적으로 사회복지 행정의 역할에도 변화를 요구하게 됐고 또 민간기관과 또 프로그램의 수적 증가와 대규모 이거는 조직 그 내부의 차원뿐만 아니죠. 경쟁을 통해 기관과 프로그램의 존립을 이어나가야 하는 그런 그 조직 외부의 관리 차원에서도 그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보다 그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종 그 복지기관들하고 민간기관 또 이런 국가기관, 공공기관 이런 데서 이제 연계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이렇게 하자면은 그 상당한 그 행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어떤 사회복지 행정의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영역의 조직관리 기법과 평가, 자금관리, 그리고 조직 외부의 관계까지도 조망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사회복지 행정가 필요하게 이르렀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행정관리자들은 그 조사 연구에서도 이제 드러나는데 이거는 관리자들의 어떤 주요 역할이 그 단순한 그 관리 업무에서 전략적인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 관리자들은 그 과거보다 외부 환경을 관찰 관리하는 역할이나 서비스 전달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부에 국한된 이제 역할보다는 어떻습니까? 조직들 간의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결망을 형성하는 역할. 이런 게 이제 사회복지 관리자들에게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 미국의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또 재정관리와 마케팅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영화와 상업화가 이제 됐지 않습니까? 진전으로
각 기관이 스스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재원이 확보돼야 일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복지 행정가들은 기관의 그 전략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원이 확보되어야 되니까 이런 그 활동을 해야 되겠죠.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겠죠. 이후에는 하여튼 민간기관, 복지기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상당히 비싸고 돈도 많이 들어간다. 다음은 두 번째로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회복지행정의 원형 형성기로 1950년도부터 1970년대까지 이럴 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복지 행정 역사는 짧죠. 그래서 체계적으로 논하기도 이제 어려운데, 서구 사회의 사회복지가 이제 수백년에 걸쳐 산업화, 민주화 그런 데 따라서 점차적으로 발전해 온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60여 년 정도 동안 이제 부수한 발전을 이루어 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한 짧은 역사, 게다가 전쟁 후에는 1950년 전쟁 후에는 의원기관의 주도로 주로 이루어졌죠. 교육에서 주로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행정적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부분도 이제 하는 원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강력한 대통령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국가 통치는 시대적 상황이라는 변수보다는 유정자의 가치나 통치 이념에 의해서 사회복지가 주도되었죠. 이로 인해서 대통령이 취임 기간별로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회복지 행정 역사를 논하기가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게 어렵죠. 그럼 다더라도 여러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김영정의 연구를 근거로 해가지고 세 권을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행정의 원형 형성기는 1950년도에 한국전쟁이 하는 전쟁과 빈민을 발생시켰죠. 또 전후에 국가의 재건관계, 이들의 의식주 문제와 의료, 교육, 생업지원 등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인 동시에 사회복지 당면과제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기반 시설과 자원이 소멸하게 되고, 또 전쟁고와 이망인 상위군인 빈민들을 구호할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 미국 등 외국과 여러 의원단체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는 국가에서 어떤 복지를 해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의원단체 같은 경우는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구호 활동을 실시할 민간 사회복지시설도 설립했습니다. 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전문 사회사업의 개념과 실천 방법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급구호에서 급급하던 이제 1950년도, 1960년대를 거쳐가지고 우리 1970년대 도달하기까지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은 크게 나아진 바가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제 해결한 것이 국민 모두의 염원이었거든요. 그 절대 빈곤을 탈피하기 위해서 국가는 경제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배분의 목적이는 사회복지정책 추진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이때 그 공공부조의 근간이 이제 응급 구호적인 성격에만 이제 투입되게 되었죠. 그래서 1961년도에 이제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제도화로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공공부조의 근간이 되는 생활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물론 뭐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구호 활동 못했는데 일제 시대의 그 조선 구호령과 이제 별반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용시설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그 민간의 사회복지기관들도 정부와 국내의 지원보다는 외국의 원조를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업무도 단순히 구호 물자를 배분하고 수용시설을 통제하고 유지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 그런 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회복지행정을 실천할 장도 부족했고 또 사회복지행정이 전문적 기술을 도입할 필요성조차도 인식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당시. 1960년대에는 총 10개 대학에서 사회사업 교육이 이루어졌고 대부분 사회복지 행정이 교과목으로 체크돼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작지만은 사회복지 행정이 학문적 중요성이 인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행정의 성장기로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입니다. 그때 이제 1980년도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 의원단체들이 원조를 중단하게 됐습니다. 이에 그동안 외국 원조로 충당하던 부분을
정부 보조금과 같은 공적 자원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80년대 폭발적으로 민주화 그림이 있었죠. 분출되었는데, 그런 오늘었던 분배와 그런 사회복지 확충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서 국가 정책이 경제개발 위주에서 사회정책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국가의 복지비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이런 많이 하게 이르렀죠. 한편으로는 민간 위탁 형태의 새로운 복지기관 형태가 등장해서 정부 보조금 외에 민간 후원금, 자체 수입 등으로 다원화된 자원 제공처를 활용하게 하는 재정 환경도 창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실시된 그러한 지방자치제도는 기존의 중앙집중식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전달, 평가 과정이 중앙이나 또 시도, 시군구 등의 그러한 다원적인 구조로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자치의 효과죠. 그죠? 그럼 90년대 후반 들어서 더욱 가속하기 이제 시작했는데, 사회복지시설 확대는 사회복지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또 시설 간 자원 확보 경쟁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활발하게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 공화국에 들어서 시행된 사회복지 전문요원, 또 1991년 사회복지법 개정에 따라 배치하게 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그런 건 이제 공공복지 행정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게 된 소대를 마련했다 볼 수 있습니다. 또 1997년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시설평가제도, 또 그러한 행정지식과 기법에 대한 필요성을 증대시키게 됐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공공복지행정 전문적으로 이제 시행된 토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이제 IMF 1997년이죠. 구제 금융 신청하에서 놓여가지고 재정 긴축이 상당히 이제 필요했는데, 정리해고 등의 경제 구조는 변화는 중산층이 몰라가지고 경제 파탄을 해서 가족 해체 등의 사회 문제를 만들어요. 대량 실업사태가 벌어지니까 생계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인간 나온 삶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보자층도 증가시키게 돼가지고 또 사회복지비 지출을 늘려야 하는 그런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IMF. 그래서
효율적으로 비용을 집행하고 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관리 집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 행정가가 요청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그 현장의 그 요구는 사회복지 행정학에 반영돼 가지고 다수의 그 사회복지 행정 교과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복지학에서 행정 관련 논문들의 비중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1999년도에 사회복지 행정 관련 학자와 관리자들이 한국사회복지 행정학회를 창립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는 이후로는 그런 그 사회복지에 대해서 그런 그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다양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더 소개를 해드리면 1990년대 초반에는 저는 이제 88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을 이루어가지고 한국형 복지 정책에 대한 그 모색이 시작됐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주로 민영화, 지방자치 시대에 발맞춰가지고 지역사회복지 대두된 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의 사회복지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자 또 지역사회 주민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 지역사회 복지정책의 실현을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이제 전부 개정해서 일선 행정기관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두고 이랬는데요. 그리고 1995년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해가지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사회공동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복지사회를 실현한 것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999년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획기적이죠. 사회보장제도로서 획기적. 1999년도에는 장애인복지법을 전법 개정해가지고 장애인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접근에 관해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위해서
주요한 그런 국가적인 주요 행사나 민간 주체 주요 행사에 방송, 그런데 수화 통역, 또 폐쇄 자막 방송 실시하도록 하고, 점자 및 음성 도서의 보급을 명문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선거 그런 거 할 때에도 이런 그 장애인들 위해서 특도소에 그, 그 계단 같은데 경사로도 만들고, 또 도우미를 배치해서 이렇게 안내도 이렇게 하고, 또 손이 불편한 사람에 의해서 팔찌형 기표봉도 있고, 또 마우스로 이렇게 기표를 또 하는 그런 게 이렇게 있고, 또 시각장애자를 위한 그런 투표용지에 대한 그런 보조용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그 장애인을 위한 그런 편의 이런 것은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확인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뭐 실체가 들어갈 수 있게 뭐 탁상형 그런 지표대도 있고, 그렇게 이제 선거 때도 그런 장애를 위한 그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2000년대 전후에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패러다임 변환기를 세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0년대는 사회복지행정의 체계의 토대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의 기초였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어떻습니까? 자유와 경쟁, 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자 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 공급 방식의 그런 대표적인 개념들은 시장화, 또 민영화, 또 지방화, 또 다원화, 다선화, 뭐 이런 이제 주요 개념들이 되겠죠. 신자유주의. 그래서 사회복지 공급은 그 시장화 시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서비스 전달 체계도 여러 군데가 되죠. 다원화되고 다선화를 초래하게 되죠. 정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니까 또 민간 기관이나 이런 또 복지부분 간에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니까 시장화 시도가 되고 영리 부분의 진입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시작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시장화 도입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2006년에 전후해서 도입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있겠죠. 예, 증서죠. 증서를 주고 이제 증서를 가져가서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비용은 국가에서 해야 되고. 2008년 시행된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 그런 게 있겠죠. 이런 것은 그 저출산 고령화에서
좀 노인들의 어떤 요양 같은 게 과거에 어떤 그 가족에만 주어졌는데, 이제 그 즉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이제 과거 개인이 이렇게 요양하고 하던 것이 좀 여성들도 사회 진출이 또 활발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어떤 그 개인적인 문제에서 사회적인 문제로 바뀌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같은 경우는 영리 부분의 참여와 시장화를 장려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민영화는 뭐 정말 그래도 지금은 그 민간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복지 지방화도 도입했는데 이제 그 예를 보면은 2003년부터 시행된 그런 그 분권교부세,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지역복지계획도 수립해 돼 있잖아요, 그죠? 법에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복지협의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그 방식, 그 개념의 이런 지방화에 해당되는 것이고, 분권교부세, 또 지역복지계획 수립, 지역복지협의체 설치 의무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수고 환경의 변화는 정부 보조금 획득을 위한 전략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운영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실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서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또 홍보와 마케팅을 전담할 인력을 채용하고, 또 최고 관리자 같은 경우는 어떤 내부적인 그런 그 관리 여기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외부 환경과 이제 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런 변혁적 리더십으로 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같은 지역의 사회에 위치한 사회복지기관이나 타 조직들과 유연하고 그런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뭐 통합 관리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 그 시장에서 영리 조직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된 그런 그 민간 그 비영리 조직은 전략적 기획을 강화하고 조직 관리의 효과성도 높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도 우리가 그 제도화를 많이 했는데 고령화 뭐 급속히 촉진되고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이슈는 계속 제기되고 남녀 평등리 모성보호 또 다문화 가정 뭐 이런 것도 관심이 고조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새로운 게 많이 생겼죠. 뭐 세터빈 문제, 노인 학대, 또 아동 학대,
대량 실업에 따른 그런 생계 곤란, 여러 가지 장애인 소외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가 많이 되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가 또 장애인 복지법, 또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청소년보호법, 의료급여법, 아동복지법, 노부자보건법, 아까 말씀드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것이 이제 개정해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 수정하거나 이런 걸 보완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분이 많이 그런 보완을 했다.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가 긴급복지지원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기초노동연금법, 노인장려용보험법, 다문화 가족지원법 이런 것을 많이 적용돼 가지고 됐고 2000년에는 좀 그 시군구별로 전산화한 시스템, 복지연금 시스템을 연계해 가지고 별도 조사 없이 복지대전이나 선정, 관리 등 그런 자동 정보를 추출하게 되었고 전국의 자료도 용이하게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제1회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시험이 실시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2005년부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이 바뀌었는데 운영되기 시작해서 활동 범위가 전체적으로 확대되기 이르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서 패티가 제시한 이른바 새로운 도전과 응전기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응전기의 주요 변화 내용을 정리하시오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장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